자, 제가 여기까지 이제 이 틀까지 잡아드렸는데 문제 들어가니 여기서도 이제 간단한 거 몇 가지만 좀 더 소개를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개발계획 수립할 때요. 우리 중요한 것은 개발계획 수립할 때 이 개발계획에 대해서 원래 지정권자가 개발계획 수립하니까 동의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개발계획에 대해서 일반 동의인 이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개발계획에서 방식을 정한다라고 했는데 환지 방식으로 하고자 개발계획 수립할 때입니다. 다른 방식인데 동의 필요 없고 환지 방식으로 하고자 개발계획 수립할 때는 왜 따로 동의를 받아야 되냐면은 여러분 환지에서는 이따 보시면은 시행자는 보통 12사람 중에서 다른 데서는 시행자 12사람 중에서 시행자를 지정해 줍니다만 환지 방식으로 하게 되면 당사자가 사업에 참여하기 때문에 토지수요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 돼요. 그러면은 지정권자는 아무리 환지 방식이 마음에 든다고 해서 환지 방식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대부분의 사업에 참여할 당사자가 반대를 한다면 방식을 정해놔도 사업을 결국 못하게 되거든요. 요거 막으려고 미리 환지 방식을 하고자 개발계획 수립할 때는 일정 동의를 받으라는 얘기가 됩니다. 수용 방식일 때는 다른 사람들 거기 있는 사람들 나가기 때문에 이런 동의가 필요 없어요. 당사자가 사업을 하는 환지 방식의 성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취지로 이것이 동의를 받으라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국가나 지자체가 처음부터 시행을 한다면 당사자가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동의받을 필요 없다라는 예외까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게 중요했고 한 번 딱 나왔던 적이 있는 게 이 개발계획 내용 중에 구역을 지정한 이후에 나중에 포함시킨 사항이 4가지가 있어요. 그건 아까 것에 비하면 중요성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외울 수밖에 없는데 박수세단이에요. 박수세단. 구역 지정 이후에 나중에 천천히 포함시킬 수 있다. 박수세단, 박수받는 세단. 세단이 고급 승용차죠. 박수받는 천천히 등장하는 세단. 이렇게 두 음자를 딴 건데 밖이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의 기반서 설치 때 비용 부담 기간 밖이 포인트잖아. 수용상의 세부 목록 세가 세입자 주거생활 안정대책의 세 단위 단계적 사업 추진에 관한 계획 단위 되겠습니다. 아까 그거보다는 중요성이 떨어지는 거라 그랬어요. 그게. 그리고 개발계획할 때도 면적이 330만 이상이면은 여러 가지 기능이 상호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라. 반쪽짜리 말고 규모가 워낙 크니까 온전한 도시를 개발하라. 330 이상 이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거 많이 나왔다 그랬죠. 구역부터 지정해서 투기 통제해놓고 개발계획을 나중에 수립할 수 있는 경우로 써보고 많이 물어보는데 녹지와 비도시에 녹지 비도시. 근데 녹지 비도시라고 제가 두루뭉실하게 표현해놨습니다. 정확하게는 녹지지역 중에서 보존 녹지는 아예 빠져요. 우리 도시지역 중에 보존 녹지는 가장 보존 필요성이 큰 곳이기 때문에 여기는 도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끝까지 개발하지 말고 남겨두라. 보존 녹지를 빼고 생산 녹지만 해도 생산 녹지가 전체 30% 들어갈 때만 예외적으로 지정 가능하거든요. 지정 가능한 곳을 전제로 해서 녹지와 비도시 변두리라면 녹지와 관농자 그러면은 구역부터 지정해서 통제할 수 있다. 근데 특히 이것과 관련해서 주상공 개발용도인 주상공이 끼어 있더라도 주상공이 살짝 끼어 있다. 주상공이 전체의 30% 이하일 때 이렇게 가능합니다. 고학교 요새는 문제를 많이 내죠. 그것이 30% 이하라는 얘기는 70% 이상의 녹지와 비도시라는 얘기가 돼. 대부분이 녹지 비도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주상공이 30% 이하일 때 그리고 등 속에는 나머지 2가지가 더 있는데 하나는 개발계획 공모할 때 개발계획을 일반인으로 공개 모집한다는 것은 일반인들은 구역 지정을 모르니까 구역을 지정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멋진 계획을 한번 마련해서 공모에 응해봐라. 이게 이제 맞다고 보는 것이고 또 하나가 국장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좋은 목적으로 해서 중앙행정위원장과 협의해야 지정하는 곳이면 이 사유로 자연환경 보전지역만큼은 안 됩니다만 그죠? 지금 와서는 잘 안 나오는 것이지만 그때도 여러 가지 혜택 주기 때문에 구역부터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구역 지정은 아까처럼 이렇게 보시되 시도사 대도시장이 원칙적으로 지정을 합니다만 만약에 2 이상의 시도 대도시에 걸쳐 있다면 이때는 관계되는 시도의사 대도시장이 공동지정이 아니에요. 공동지정이 아니고 협의해서 한 사람을 정한답니다. 왜 공동지정이 아니냐면 이거는 도중계 시설사업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지정권자로 지정이 된 사람이 요거로 끝나는 것 다른 요거 하나 빼놓고 나머지 다 한다 그랬잖아. 그러면은 공동으로 하게 되면은 할 때마다 협의를 해야 돼. 힘들어서 못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협의를 해서 한 사람을 정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국장이 하는 걸 많이 물었다고 하는데 우리 국장이 하는 경우라면
국가가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국가가 할 필요가 있으니까 또 하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할 때야. 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한다면 중앙행정기관은 정부 일을 다루니까 정부 일과 관련해서 요청하고 그러니까 국장이 지정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거를 시장군수구청장이 요청한다면 틀려요. 시장군수구청장이라면은 시도지사에게 요청하지 시군구일과 관련돼 있잖아요. 왜 국가일과 관련된 것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요청한다면 틀리고 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보통 제안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안한다고 했는데 이 제안에 대한 예외로서 직접 국장에게 제안하는 예외가 있어요. 이거는 이 제안자 중에서도 공공기관장이나 정부 출연기관장 등으로서 면적 30만 이상을 전제로 해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국장에게 제안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네 번째가 아까 시도 대도시장 간에 협의해서 한 사람 정한다고 했는데 그 협의가 안 된다. 그러면 협의 안 되니까 국장이. 또 하나는 천재지변 긴급한 경우 국장이 합니다. 국장이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대로 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 구역 지정할 때도 면적 요건 있잖아. 1만, 3만, 30만. 너무 작으면 안 된다. 도시개발구역이라 1만, 3만, 30만 이상. 여기서도 당연히 1만, 3만, 30만 이상 중에서 지정한다라면은 변두리 대상을 할 때가 보통 크게 해야 되니까 30만 이상, 비도시가 30만 이상이고 도시역 중에서는 1만, 3만이 되는데 도시역 중에서는 보전 녹지는 아예 아까 제가 지정을 못한다 그랬고 그거 빼고 나머지 도시역 중에서 공업지역에 공장 설치하려고 개발을 해야 하니까 제일 넓어야 돼요. 그게 3만이고 나머지가 1만 됩니다. 도시역 중에서 공업지역이 3만, 나머지 1만, 그리고 비도시 30만. 비도시 30만에도 예외 10만짜리 있는데 그런 거 살짝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구역이 이렇게 해서 지정이 됐다. 이거 설명이 길어지네. 구역이 지정이 됐다라면은 이 도시개발구역은 장차 도시개발을 해야 될 땅이기 때문에 도시개발구역은 저절로 무엇으로 지정된 것으로 의제가 되느냐? 저절로 도시지역으로. 그래야 개발이 되니까. 그리고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도 의제가 됩니다. 지구단위구역으로 의제가 돼야 여기서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서 개발할 수 있게 만들어주니까. 그런데 이렇게 의제되는 게 원칙입니다만 이렇게 의제가 안 되는 예외도 하셔야 돼요. 이미 비도시 지역에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지정이 됐다. 그러면은 이미 지구단위계획이 지정돼 있으니까 이렇게 의제 안 하고 지구단위에 세워서 바로 개발할 수 있으니까 의제할 필요 없다. 또 하나는 취락지구일 때. 취락지구는 변두리에서 낙후된 취락을 정비역에서 지정한다라고 국회에서 배우셨죠? 그러면 취락지구에서는 취락을 정비하는 간단한 사업만 하기 때문에 시골에서 굳이 이렇게 다른 도시 개발처럼 이렇게 의지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거 예외. 그리고 구역이 지정됐으면은 장차 도시개발 사업이 쭉 잘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개발 사업이 아닌 엉뚱한 건축물 등 개발행위를 한다면 사업에 지장을 줘. 그래서 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통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개발행위 허가 대상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게 중요한데 이것은 국계법상 개발행위보다는 여기가 세요. 국계법에서는 난개발 방지라고 해서 난개발에 관련된 개발행위만 허가 통지했는데 여기라면은 도시개발 사업에 지장을 안 주려고 하기 때문에 난개발뿐만 아니고 사업에 지장을 주는 것들을 다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개발구역과 정비법상 정비구역은 거의 비슷해. 그런데 국계법상 개발행위 허가랑 비교하셔야 되고, 자 먼저 간단한 제가 차이만 좀 말씀드리면은 예를 들어 국계법에서 물었다면은 건축물 새로 짓는 건축물의 건축만 난개발로 봤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건축물에 가설 건축물 지어도 보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사업에 지장을 줍니다. 건축뿐만 아니고 대수선 용도 변경도 여기서는 허가를 받아야 돼요. 만약에 건축의 용도 변경은 건축이 있는 상태에서 용도만 바꾸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국계법에서는 난개발이 아니지. 건물은 그대로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용도 변경이 좋은 쪽으로 용도 변경이 되면 나중에 보상할 때 보상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사업에 지장을 주는 겁니다. 그거 차이점이죠. 그리고 공작물 설치 똑같아요. 형질 변경 똑같습니다. 토석 채취 똑같아요. 예외까지 똑같습니다. 토지 분할도 차이점이 하나요. 국계법에서는 일정한 면적에 미달되는 너비 5m로 좁게 분할되는 게 난개발로 봤는데 여기서는 그냥 토지 분할이면 숫자와 상관없이 다 받아야 돼요. 큰 분할이라 할지라도. 이 토지가 아무리 크게라도 분할되는 순간에 분할되는 것만큼 소유자 수는 늘어나고 소유자 수가 늘어나게 되면 사업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업에 지장을 주는 걸로 봅니다. 그래서 토지 분할도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물건 쌓아놓는 행위도 우리 국계법에서는 녹관자에서만, 여기는 도시개발구역을 전제로 하니까 그 말은 아예 필요가 없고 1월 이상은 똑같은데 여기라면은 옮기기 쉽지 아니한 물건이 전제되어 있어요. 만약에 옮기기 쉽다 그러면 치우는데 돈 안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에 지장을 안 줘. 옮기기 쉽지 아니한, 즉 어려워야 옮기는데 돈 들어가기 때문에 허가를 받아라는 겁니다. 또
중목의 벌채 식재. 나무를 베고 심는 것은 국회법에서는 전혀 허가 대상이 아니죠. 나무 심는 게 무슨 난개발입니까? 그런데 개발법에서는 사업에 지장을 주는 행위들. 예를 들어 나무를 심었다. 다 보상받으려고 심습니다. 보상해줘야 돼. 그렇기 때문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런 차이점. 그리고 허가받지 않아도 되는 사항도 국회법에 가벼운 것이랑 거의 같다는데 여기 추가적으로 더 있는 것이라고야 그대로 해석합니다. 예를 들어 토속채취 중에서 도시개발에 지장을 안 준다.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는다. 개발에 지장을 안 주는데 왜 이게 허가를 받게 하겠습니까? 그거 뭐 해석하시면 돼. 또 물건 쌓아놓는 얘기도 남겨두로 결정된 대지에 물건을 쌓아놓는다. 그러면 남겨두로 결정된 대지라면 사업에도 손댈 땅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쌓아놔도 사업에 지장을 안 줍니다. 가벼운 것이 돼요. 그 다음에 중목의 벌채 식재 중에서도 관상용 중목의 임시식재는 임시니까 가벼운 것으로 봅니다. 근데 아무리 임시라도 경작지가 들어가면 원래 그 용도로 쓰는 것이 경작지이기 때문에 아무리 간이 임시라도 보상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경작지에서 임시식재는 다시 허가, 경작지가 빠진 임시식재는 가벼운 거 허가 없이 그런 걸 구별하시고, 도시개발구역에 지정됐다는 기득권자 보호에게 과거 허가 등을 받아 공사에 착수한 자는 30일 내 신고합니다. 이거는 정비구역도 마찬가지예요. 정비구역이나 도시개발구역은 다 30일 내 신고로 기득권자 보호 충분히 보호받습니다. 그러면은 하나 더 할까요? 자, 우리 구역의 해제 의제, 구역이 해제된 것으로 의제되는 이 사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죠. 사업시행이 미시행, 사업시행이 안 돼서 반대로 사업시행이 완료가 돼서 이 두 가지 사유가 있는데, 사업시행이 완료가 돼서 해제되는 사유는 너무 단순하죠. 보통이라면 준공사 받고 공사 완료 공고가 돼야 끝나죠. 공사 완료 공고가 돼야 끝나는데 환지 방식은 예외예요. 환지 방식들은 준공사 공사 완료 공고 이후에 환지 처분을 별도로 하기 때문에 환지에서는 환지 처분 공고일이 됩니다. 끝나는 때가. 다른 데서는 공사 완료 공고일이 되는 것이고, 그날의 다음 날 해제는 다 붙고 모든 해제는 다음 날에 붙는다 그랬잖아요. 이건 간단한데 미시행이 이것도 여기서 이제 요 그림에다 표시하면 좀 기억하기 좋은데 여기서 숫자가 나오는 거. 자, 구역이 지정됐으면 빨리 사업 시행하라. 핵심 사업 시행권을 따기 위해서 실시기 인가 신청을 구역고시로부터 빨리 인가 신청을 하라. 3년 내야 됩니다. 3년 내 인가 신청 안 하게 되면 그 다음 날 구역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녹지나 비도시처럼 변두리라면 구역 지정하고 나서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 수립한 다음에 인가 신청 들어가기 때문에 그림으로 그럼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거 할 때 구역 고시된 때부터 계산하든 계획 고시된 때부터 계산하든 실시계 인가 신청은 둘 다 3년이 기본이다. 같다. 이렇게 보시되 구역과 계획 사이가 2년이다. 그림으로 자꾸 몇 번 보셔야 돼요. 그리고 녹지나 비도시 지역에서 변두리라면은 아주 크게도 가능하기 때문에 330만 이상이다. 아주 제일 큰 330만 이상이라면 이건 너무 짧다. 그때는 각각 2년, 3년짜리가 5년으로 330만 이상 대규모 사업일 때만 늘어납니다. 요날의 다음 날 해제는 똑같고, 이렇게 자동 해제가 됐다라면 해제 효과를 하셔야 되는데 해제 효과도 맨날 제가 국회보조도 말씀드리던 거, 이렇게 구역 지정으로 의제됐던 이 효과를 구역이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사업 시행이 안 돼서 해제가 됐다면 요거는 과거로, 도시지역은 과거지역으로 환원되거나 지구단위 그런 폐지된 것으로 과거로 되돌려야 되는데, 사업 시행이 완료가 돼서 해제가 됐다면 이걸 되돌리면 되죠.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유지가 돼야 되니까 요거 당연히 요 얘기까지 해서 지금 일단 여기까지 설명을 한번 중요한 건 다 드려봤는데, 자, 한번 문제를 보시죠. 87쪽에 1번 보시면 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 계획, 즉 개발계획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을 했는데, 자,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는 구역을 지정하려면 개발계획을 수립하라. 미리 2번 도시지역, 외지역, 비도시지역의 구역을 지정하는 때는 구역 지정 후에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비도시에 지정할 때는 구역 지정 이후에 수립할 수 있다. 요거 비도시니까 구역 지정 이후에 할 수 있다. 항상 떠올리셔야 돼요. 3번에 광역이나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수립되는 도시개발계획 내용이 광역이나 기본계획에 부합하라. 당연히 방향전환계획에 부합되어야 될 겁니다. 개발계획 작성 기준 방법 국장이, 개발계획도 행정처에서 수립하는 계획이고 각종 행정계획의 기준은 국장이 정한다라고 했던 거. 5번에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구역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함에 있어서는 주거, 생산, 교육 등의 기능이 상호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된다. 상호 조화 330만 이상이 되죠. 제일 큰 규모인 330만.
자, 2번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거, 이거 많이 물은 거예요. 최근 문제도 이거잖아. 근데 그전에도 여러 번 나왔고, 자, 개발계획을 공모한다. 일반인재서로 공모하니까 구역부터 지정하는 게 맞다. 2번 자연 녹지의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요. 녹지 비도시 중에 하나죠. 3번 도시적 외지역 비도시죠. 4번이 국장이 국가균형발전위에서 중앙행정위원회가 협의하여 상업지역의 구역 지정할 때, 이 국가균형발전위에서 지정하는 경우가 예외 중에 하나인데, 이것은 자연환경 보전지역만큼은 이 사유로 안 되기 때문에 여기는 상업지역으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이것도 아예 지정을 못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표현했을 뿐이고, 5번에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지역이 전체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의 40%인 지역을 구역으로 지정한다. 그러면 제가 아까 주상공이 전체의 30% 이하일 때잖아. 그럼 주거지역이 지금 40%면 30% 이하가 아니죠? 그래서 이 경우는 원칙대로 계획부터 수립해야 되지, 구역부터 지정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거, 이런 식으로 많이 묻습니다. 자, 해설 그대로 보시고,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도시개발 사업계획 개발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구역의 지정권자가 수립하는 거 맞고요. 개발계획 내용은 과잉이나 기본계획에 부합되라. 그렇고, 3번 보시면 도시개발 사업을 수용 사용 방식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개발계획 수립하는 때에는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소유자 총수 2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게 개발계획 수립에 대한 동의 요건인데 어디가 수용 사용 방식이 틀렸잖아. 이걸 환지 방식으로 하고자 할 때 이 동의. 그래서 여기서는 이 동의 요건이 숫자 바꾸는 것보다도 어느 방식으로 할 때를 바꿀 수가 있고, 이때도 국가나 지자체가 하면 동의 필요 없다 그랬죠? 그걸 잘 봐야 돼요. 수용 사용 방식이기 때문에 이 동의가 필요 없는 거야. 개발계획 내용 중에서. 3번의 지정권자는 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이렇게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계획 수립 시에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국가나 지자체다라면은 소유자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많이 물었던 겁니다. 5번에 330원 이상이면은 상호 좋아, 그 얘기고요. 자, 우리 4번 문제는 개발법상 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 포함시킨 사, 구역 지정한 이후에 개발계획 포함시킨 사, 이게 박수세단 네 가지만 있다 그랬잖아. 아닌 거. 1번이 밖의 지역에 기반서 설치할 때 비용 부담, 이게 바뀌고요. 수용상의 세부 목록 수고. 3번 시행기간, 요거는 처음부터 만들어야 되죠. 3번이 답이 되고, 4번이 세입자의 주거생활 안정대책의 세, 그 다음에 5번이 단계적 사업진이 필요한 경우에 탄, 그래서 박수 받으며 등장하는 세단, 박수세단, 이렇게 된 거. 자, 우리 5번 보시면 시행 방식에 대한 거, 시행 방식에 대한 설명 좀 틀린 거. 자, 1번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가가 인근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현저히 높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용 사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게 서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환지 방식을 택하는 경우가, 제가 작은 사업 작은 사업이라고 했는데 그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그곳의 지가가, 땅값이 다른 집에서 현저히 높다라면은 환지 방식으로 하는 게 어려운 경우가 아니고 수용 사용 방식으로 하는 게 어려운 거죠.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수용 사용으로 하기 어려운 경우니까 이때는 환지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니까 환지와 수용 사용이 서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환지 방식으로 할 때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틀렸고, 2번에 대지로서의 효용 증진과 공고설 정비를 위해서 토지의 교환 분합, 이게 환지 아닙니까? 교환 분합, 구획 변경, 지목 형질 변경, 공고설의 설치 변경,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경우예요. 작은 사업이잖아. 땅과 땅을 교환해주는. 3번에 계획적이고 단기적인 도시개발 등 집단적 조성과 공급, 이게 집단적으로 조성해서 공급하겠다가 상대적으로 큰 수용 사용 방식을 하는 거예요. 집단적으로 조성해서 일반에게 쭉 공급을 하는. 4번에 그러니까 1, 2번이 환지고 3번이 수용 사용에 대한 거, 이거 일단 아셔야 되고, 혼용은 4번에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을 수용 사용 방식의 방식과 환지한 방식을 혼용하여 시행하고자 한다. 그러면 수용 사용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과 환지한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으로 구분하여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구분해서 해야 된다 아닙니다. 구분해서 할 수도 있고 합쳐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혼용 방식 자체가 분할, 미분할 두 가지 혼용 방식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리고 5번에 수용 사용 방식의 구역과 환지의 방식의 구역이
구역으로 사업 시행지구를 만약에 분할해서 한다라면 각 사업지구에서 부담해야 되는 기반서 설치 비용 등을 명확히 구분하여 실시기에 반영해야 되는 거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자, 넘겨보시면 6번에 다음은 도시개발 사업에 있어서 시행 방식 변경에 관한 내용이다. 우리 변경에 관한 내용이다 내어서 옳지 않은 거 이것도 한 번도 낸 적이 없는 부분인데 낸 적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도 그 원리만 기본적으로 좀 봐주세요. 처음 나온다라면 여기서 뭐 누구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와 있지만 그것까지 안 가고 그냥 방식 차이만 하셔도 되는 보통 이 세 가지 방식 중에 하나는 개발기에서 정합니다만 정해놓고 나서도 나중에 바꿀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원래는 그 방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바꾼다는 얘기는 그 방식으로 하는 게 어려우니까 못하니까 다른 방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존에 했던 방식보다는 좀 더 어려운 방식으로 한다? 안 되는 거죠. 그것도 못해서 다른 것으로 바꾸는데 어떻게 더 어려운 것으로 바꾸겠습니까? 더 쉬운 방식으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세 가지 방식 중에서 제일 어려운 방식이 수용 사용 방식이죠.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제일 쉬운 방식이 간단한 환지 방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혼용은 중간쯤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비록 공공시행제에 국한되어 있지만 수용 사용에서 환지로 바꾸는 거 쉬운 방식으로 바꾸는 거 가능합니다. 혼용에서 환지로 바꾸는 것도 가능해요. 이거 공공시행자만이고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라면 수용 사용에서 혼용으로 바꾸는 것도 좀 더 쉬운 방식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혼용에서 수용 사용 바꾼다 더 어려운 방식이기 때문에 안 돼. 환지에서 다른 쪽으로 바꾼다 어려운 방식이니까 안 돼요. 이 세 가지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원리만 아세요. 그러면 옳지 않은 것은 1번의 지정권자는 구역 지정 이후에 도시개발 사업 시행 방식을 변경할 수도 있다. 2번의 국가지자체인 시행자, 즉 공공시행자가 영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용 사용해서 전부 환지로 좀 더 쉬운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다. 맞습니다. 3번의 토지주택공사인 시행자, 공공시행자죠. 혼용해서 전부 환지로 바꿀 수 있다. 4번의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는 전부 환지에서 수용 사용 방식으로 바꿀 수 있다. 이건 있을 수가 없죠. 이게 틀렸고 5번의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가 수용 사용해서 혼용으로 바꾸는 거요. 2, 3, 5 이렇게만 가능합니다. 그 아래 해설처럼. 자, 그 다음에 7번 보시면 도시개발법상 국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을 했는데 이것도 많이 물어본 거 그랬잖아. 국장이 지정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아닌 거. 1번 국가가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맞고요. 2번에 시장운수가 요청한다. 여기에 틀린 것이 되는 게 시장운수라면 도지사에게 요청을 해야 됩니다. 국장이 요청하는 경우는 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할 때. 그래서 이게 틀린 거예요. 3번에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정부 출연기관 장이 30만 이상으로서 국가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제한하니까 국장이 하는 거 맞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도 뭐 30만을 바꿔서 틀리게 내는 거 거의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이런 숫자보다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4번에 천재지변 등 긴급한 경우니까 예외. 5번에 도시개발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이 둘 이상의 광역시, 대도시, 만약 광역시와 대도시에 걸쳐 있다. 그럼 둘 이상의 시도 대도시에 걸치는 경우죠. 그러면 해당 시장, 즉 광역시장과 대도시 시장 간에 협의가 안 되니까 협의가 안 되면 국장이 한다 그랬잖아요.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만 답이 되고 8번을 보시면 도시개발법상 국장이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 했는데 이건 좀 더 깊게 들어간 거예요. 좀 더 깊게 들어간 건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구체적으로 풀었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구역 지정을 요청할 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면 중앙행정기관 장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요청하는 거 국장이 하는 거 맞습니다. 관계 시도자 대도시 간에 협의가 안 되니까 국장 이것도 맞아요. 그런데 3번은 지방공사장이 30만 제곱미터 규모로 30만 제곱미터니까 30만 이상이 딱 들어가죠. 30만 규모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할 때 그냥 요청이라 그냥 틀린 거예요. 우리 요청은 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할 수 있고 시장구청장은 시도에서 요청하는 것이 여기 요청은 행정청만 요청하는 것이지 행정청이 아니잖아요. 요청을 못하니까 지방공사장은 요청 자체를 못해요. 그리고 30만 규모는 좋지만 이것도 만약에 제한한다 그래도 그죠?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이 말이 꼭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4번에 국가 5번은 천재지변 등인데 이거 한번 해설 한번 보시죠. 해설을 살짝 수정을 해드리겠습니다.
3번의 지방공사장은 해설에서 요청권자가 아니고 제한권자, 그래서 이렇게 틀리게 해놨는데, 여기서 제한권자라는 말 대신에 제한권자라는 말을 지우시고, 어떻게 해야 돼? 지우시고, 지방공사장은 요청권자가 아니다, 그죠? 아니다 하는 상태에서 요청은 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한다고 이제 고발해놨는데, 이제 그 얘긴데. 그리고 여기서도 해설에서 그냥 제한권자로 한 것도 이 제한권자라는 말을 좀 잘못 써서 그래요. 여기서 제한할 수 있는 공공기관에서는 지방공사는 제외된다. 사실 이건 요청이라서 무조건 틀렸지만 제한이라고 해설처럼 바꿔내도 문제가 있는 해설이라 좀 바꾼 겁니다. 제한할 수 있는 공공기관에서는 지방공사 제외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해설에서 3번의 그 공공기관이나 정부 출행위원장이 이렇게 제한할 때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여기서도 엄밀하게는 수많은 공공기관 정부 출행위원장들 중에서도 지방공사장만 빠져요, 제한해서. 왜냐하면 지방공사는 지방에만 있는 공사고 이 지방공사가 국가 일과 관련해서 일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장에게 국가일과 밀접 관련해서 제한하는 것 중에서 지방공사장은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은 그렇게까지 어렵게 낸 적은 없어요. 단지 이거를 제한을 요청한다고 해서 바꾸고 낸 정도가 이제 현재 기출문제 수준이 되는데, 그래서 제가 평상시에는 이제 뭐 지방공사장이 빠진다라는 것도 해설해서 잘 안 하는데, 요거는 문제를 내다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내서 지방공사장은 제한해서도 못합니다. 여기서는 그렇게 알아두시고, 자, 우리 9번에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거, 아까 조합, 1번 조합이죠. 조합은 제한을 못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10번 문제 보시면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러니까 아까 그 9번의 23의 기출문제도 그냥 이것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맞추는 거야. 조합이 어떻게 구역지정 이후에 만들어지는데 그 전에 구역지정을 제한하겠습니까? 우리 10번도 최근의 문제 중에 하나인데 구역지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장. 이게 대도시를 얘기하죠. 대도시는 특별시, 광역시 아니고 도 밑에 있는 시 중에서 인구 50만 이상이니까 이 대도시장은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대도시장은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2번 자연녹지 지역에서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규모는 3만 이상. 자연녹지라면은 1만이 되죠. 우리 도시지역 중에서는 공업이 3만 이상, 나머지 도시지역이 1만, 비도시 30만이니까 1만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틀렸고요. 간단하잖아. 3번의 계획관리지역에 구역 지정할 때는 구역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녹지 비도시 지역 중에 하나, 구역부터 지정할 수 있는 곳 중에 하나. 4번의 지정권자가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계획 수립한다면 시행자가 지자체이면 그 소유자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 지자체이기 때문에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이 개발계획 수립하는 거죠. 환지 방식이지만. 5번에 군수가 구역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 주민과 전문가부터 의견 들어야 돼요. 맞아요. 들어야 되는 건 맞는데 이런 건 아실 필요도 없어요. 이런 거 갖고 어떻게 정답화 시키겠습니까? 제가 기출문제에서 일단 그 정답 하려면 뭐 한두 지문 나온다 그랬죠? 이런 거는 들러리즘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나와도 익힐 필요도 없어요. 이런 거 중요한 것만 하시면 돼요. 자, 뭐 11번도 쉽게 볼 수 있는 그 얘기고, 자 넘겨보십시오. 넘겨보시면 12번도 뭐 낸 적은 없는데 그냥 12번, 13번을 해설했다 한번 보세요. 제가 하여튼 뭐 너무 자꾸 설명을 자세하게 해드리려고 자꾸 노력하는 그게 이제 있는데 12번, 13번 같은 경우도 평소에 잘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혹시나 해서 해놨으니까 고득점 노리실 분들은 보시고 14번은 이제 그래도 취락지구에 국한해서 물어보는 것이라 공부하기는 좀 좋은 거죠. 도시개발법 규정에 의하여 취락지구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취락지구에 구역 지정할 때 설명이다. 옳은 것은 관리지역에 지정하는 경우라면 그 규모는 30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된다. 여러분 관리지역은 비도시이기 때문에 30만 이상이 원칙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취락지구이기 때문에 안 돼요. 우리 취락지구는 면적 제한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는 곳 중에 하나가 취락지구입니다. 사실 이거는 13번 문제에서 이제 해설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13번의 해설 잠깐 볼까요? 13번 문제 그 위에 해설 박스에 다음 지역의 구역 지정할 때는 면적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아까 1만, 3만, 30만 이런 면적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는 곳이 취락지구의 취, 개발진흥지구의 개, 지구단위 교육기구의 지에다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은 3번의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좋은 목적이라 혜택을 주는 것이라 여기도 들어가는데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제외되는데 그거 외에 취계지가 있어요. 굳이 이거를 두음자로 한다라면 취계지, 지가 땅지자니까 취한 개가 있는 땅, 제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취한 개가 있는 땅이니까 개가 술 취했다니까. 그러니까 1만, 3만, 30만 우리 요건 갖추라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들어먹지를 못하는. 그래서 1만, 3만, 30만 무시하고 지정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취계지다, 국가균형 발전이다. 그래서 요걸 제가 고득점 50번 보시라고 넘어갔는데 14번을 하다 보니까 설명 안 할 수가 없네. 자, 그래서 관리지역이지만 앞에 취락지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30만 이상 제한을 받지 않는 겁니다. 이번에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자, 제가 아까 원래 도시개발구역은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구로 지정된 것으로 봅니다만 여기도 예외 취락지구라면 이렇게 의지되지 않는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것도 틀린 것이고 면적에 관계없이 주민의 의견을 듣고 구역을 지정하라. 바로 이게 맞는 겁니다. 근데 주민 의견을 듣고도 맞아요. 우리 구역 지정할 때는 주민 의견은 다 기본적으로 듣습니다. 이것도 주민 의견은 기본적으로 다 듣대. 큰일이잖아. 주민 의견을 듣대 100만 이상이면은 따로 공청회를 따로 개최할 의무까지 있는데 4번에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경우라도 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공청회 개최는 필요 없다. 공청회는 따로 해요. 주민 의견은 무조건 면적에 상관없이 듣지만 구역 지정할 때 보통 100만 이상이라면 공청회 개최 의무가 있습니다. 100만이 안 되면 이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해야 된다고. 3번이 맞고 4번 틀리죠. 5번에 100만 제곱미터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 주거, 생산, 교육, 유통, 유락 등의 기능의 상호 조화라면 330만 이상이 돼야 되잖아. 그래서 취락지에 국한시켜서 물어봤지만 답은 3번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번을 보시면 15번은 다음 중 도시개발구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는 행위는 경제관의 형질 변경, 경제가 위한 것, 국계법에서부터 가벼운 것이었죠. 건축의 대소유, 이게 국계법에서는 아니지만 개발구역에서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에 들어갑니다. 사업에 지장을 주는 행위라. 3번의 구역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않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토속의 채취,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가벼운 것이 되죠. 허가받을 필요 없죠. 도시개발구역에 남규도로 결정된 대지에서 물건을 쌓아놔요. 남규도로 결정된 대지는 손댈 땅이 아니기 때문에 물건 쌓아놓는 거 허가될 필요가 없습니다. 가벼운 행위. 또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토속의 채취는 국계법 시절부터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토속의 채취는 목적 행위가 형질 변경이기 때문에 형질 변경에서 받으면 되기 때문에 토속의 채취는 따로 받을 필요 없다. 그렇게 했던 거. 자, 우리 해설에서도 제가 따로 밑줄 거는 부분이 국계법과의 차이점, 국계법은 없고 여기만 확장돼 있는 것을 밑줄 거놨으니까 그렇게 아까 설명했듯이 그대로예요. 그대로 설명 보시고 허가 필요 없는 행위도 잘 정리를 하세요. 제가 설명한 대로. 그럼 16번도 같은 문제니까 넘겨보세요. 17번에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구역지정고시 당시 이미 관계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될 필요가 없는 행위에 대해서 이미 공사사업에 착수한 자가 있다. 착수사업 보호, 기득권자 보호를 얘기하죠. 그럼 이 사람이 공사사업을 계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개발구역이든 정비구역이든 이미 착수한 자는 둘 다 똑같이 30일 내 신고해요. 그러면 답은 4번에 30일 내 특광시장원색에 신고하고 계속할 수 있다. 30일 내 신고가 됩니다. 18번이 개발법상 구역지정 해제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도시개발구역이 지정, 자 이거 어느 때로부터 어느 때까지 몇 년 이런 거 잘 보셔야 돼요. 자 구역이 지정고시된 때로부터 구역고시된 때로부터 3년이 될 때까지 실시의 인가신청 안 할 때 그럼 이거는 구역과 실시의 인가신청 사이 3년을 얘기하네. 3년 내에 인가신청을 안 하면 그 다음 날은 꼭 붙고요. 그 다음 날 구역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맞습니다. 두 번째, 구역고시한 때로부터 2년이 될 때 개발계획고시가 없다. 구역과 계획사 얘기하나요? 그럼 2년이 돼야지. 그러니까 2년 맞습니다. 그 2년이 된 날에 다음 날에 구역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근데 이것은 이제 이게 맞지만 만약에 이것도 구역해놓고 330만 이상이다. 그래 버리면 이것이 5년으로 늘어난다는 거죠. 330만 이상이면 3번의 환지 방식의 한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
환지 방식한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에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에 해지된 것으로 본다. 다른 방식에서는 이거 공사 완료된 사유 아닙니까? 그러면은 다른 데서는 공사 완료 공고일 다음 날이 돼. 근데 환지 방식이니까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이 되는 겁니다. 4번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아서 도시개발구역이 해제 의제된 때는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천의 용도 지역 및 지구단위 기록 각각 환원 또는 폐지된 것으로 본다. 사업이 완료가 안 돼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5번에 사업이 완료되어 구역이 해제된 때는 해당 도시개발구역 지정전의 용도 지역 및 지구단위 구역으로 각각 환원 또는 폐지된 것으로 본다. 보지 아니한다. 사업이 완료돼요. 그래서 5번이 틀린 겁니다. 4번, 5번 차이점을 정확히 아셔야 되는. 자, 19번도 뭐 같은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 자, 넘겨보십시다. 자, 우리 20번에 오히려 이것도 취락적에 대한 문제인데, 이것도 뭐 17의 기출문제지만 아까 취락지고 거기에 대한 얘기보다도 이 문제가 오히려 더 괜찮네요. 이 문제가 더 괜찮은 것 같아. 자, 우리 이거 할 때는 17의 문제지만 뭐 한 10년 전의 문제지만 그래도 이게 워낙 훌륭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해놨는데 봅시다. 공부하기 좋은 문제니까. 그리고 구체적으로 자연 녹지 지역 이런 게 나오게 되면 이거 다 써먹으려고 내기 때문에 다 따로따로 체크하시고 문제 풀 때 써야 됩니다. 자연 녹지 지역. 그런데 취락지구래요. 그럼 취락지구도 체크하시고 3만 제곱미터 체크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하여 할 때요. 그러면 시행자가 조합이죠. 조합 체크하시고 환지 방식인 것도 체크하시고 이렇게 사업을 하고자 할 때 이어가는 설명으로 틀린 거 마치 케이스 문제처럼. 자, 1번에 시장호수구청장이 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통의 경우처럼 시장호수구청은 요청권자밖에 안 되죠. 그러면 시도의사가 구역 지정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맞고요. 2번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때는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와 소유자 총수 2분의 4 동의를 얻어야 된다. 우리 개발계획 수립할 때 그 개발계획에 대해서 이 일반 동의를 얻어라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왜 맞냐 하면은 아까 환지 방식이라고 20번 문제에서 얘기를 하잖아. 환지 방식 그리고 조합이 하는 경우니까 맞는 거예요. 이게 환지 방식이라 하더라도 토지 그 국가나 지자체가 시행한다 그렇게 나오면은 동의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찾는 겁니다. 3번의 구역의 지정 절차로서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공람을 실시해야 되고 이 공람 기간 동안에 주민 의견을 듣습니다. 그래서 주민 의견 다 들어요. 그리고 필요시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우리 공청회는 10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만 주민 의견을 듣고 나서 공청회를 따로 개최해야 되는데 개발법에서는 이게 3만 제곱미터니까 개최 의무는 없고 개최할 수 있다는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것이라 맞는 거예요. 100만 이상이면 꼭 개최해야만 되거든요. 4번에 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자연 녹지 지역이기 때문에 자연 녹지 지역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거기 또 맞는 거야. 5번에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경우에 해당 도시개발구역은 지구 단위 계획으로 결정고시한 것으로 본다. 이게 틀린 게 취락지구이기 때문에 틀렸어요. 취락지구 그러면 이렇게 의제가 안 된다 그랬죠? 지구 단위 계획으로 의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5번이 틀린 것이고 자, 이제 시행자 파트가 나오는데 여러분, 자, 여기 한번 잠깐 보시고, 자, 이제 여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시행자 파트인데, 조합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조합이. 근데 조합이 아닌 것 중에서는 이제 뭐 시행자 지정하는 거, 환지 방식, 원칙적 시행자 지정, 시행자 변경까지 해서 3가지가 나오는데, 간혹 가다가 문제 합쳐서 간혹 가다 한 번 나올 정도예요. 조합은 항상 나오니까, 이 조합할 때 좀 더 신경을 쓰시고, 여기서는 좀 자, 이런 식으로 그냥 자, 우리 시행자 12사람 중에서 지정하는데 요거 지금까지 한 번 낸 적 없어요. 그래서 시행자 중에서는 공공과 민간 나눠지는 거 뭐 이거 상식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거 할 때도 이제 조합은 환지에서만 시행자가 된다라는 것 정도 아시면 되는 부분이고 12사람이 누군지 세밀하게 볼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보통은 12사람 중에서 지정을 합니다만 자, 우리 첫 번째 환지 방식에서 사업을 한다. 그럼 또 다른 원칙이 존재해요. 여기다 예를 들어서 또 다른 원칙 환지 방식으로 한다면 아까 얘기했듯이 원칙은 토지 소유자나 조합 당사자를 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때도 예외적으로 환지지만 지자체 등을 지정할 수 있는 예외 3가지가 존재하는데 그게
토지나 조합이 첫 번째가 개발계획 고시로부터 시행자 지정 신청을 1년 내에 안 할 때야. 개발계획 고시로부터 시행자 지정 신청을 1년 내에 안 한다. 아니면 했더라도 위법부당하다. 그러면 지자체 등을. 아니면 지자체장이 하는 사업과 병행할 필요가 있다라든지 또 하나는 여기다 이제 예로서 면적 2분의 1 청수 2분의 1이 지자체 행정에 동의한 때가 있어요. 보통 조합을 만들 때 동의요건이 바로 이 일반 동의거든요. 조합을 만들 때. 근데 이 정도 동의권을 채운다는 조합 만들어서 사업하는 게 이상적입니다. 그런데 싸우느라고 이 정도 동의권을 채우지 못한다. 못하면 조합 못 만들죠? 못 만들더라도 차라리 사업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다. 그래서 요거보다 동의요건이 낮아야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환지 방식이지만 지자체를 지나서 예외에서는 요거보다 낮은 면적 2분의 1 청소 2분의 1 반반 정도가 지자체 시행에 동의하면 지자체 지정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세 가지 사유가 환지에서 예의적 시행자 지정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행자 변경 사유가 몇 년 전에 오래간만에 나왔던 것이죠. 시행자 변경 사유가. 시행자 변경 사유는 시행자가 있는 걸 전제로 해서 그 사람이 못하니까 다른 사람을 바꿔주는 사유. 그래서 시행자 지정은 처음부터 지정하는 것이고 그렇게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 시행자로 지정된 사람이 부도 파산나서 못한다.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 시행자 지정이 취소가 됐다라든지 실식의 인가를 받았는데 취소가 됐다.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숫자 나오는 것은 환지 방식에서 이미 시행자로 지정된 사람이 구역고시로부터 1년 내 구역고시로부터 1년 내 인가 신청 없을 때예요. 구별하셔야 돼요. 아까 똑같은 얘기도 구역 지정됐도록 3년 내 실식의 인가 신청 없을 정도라면은 오랜 기간 동안 없으니까 구역이 해제되는 엄청난 사유로 보는 것이고 1년 동안의 인가 신청이 없을 정도라면 구역은 살아있는데 시행자만 바꿀 수 있는 좀 더 가벼운 사유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실식의 인가를 받고 나서 2년 내 착수를 안 할 때 이때로부터 2년 내 착수를 안 할 때 실식의 인가를 받았다는 건 뭐예요? 시행자가 이거 작성해서 인가 받았으니까 시행자는 이미 지정돼 있는데 사업시행권 땄으면 빨리 공사를 해야 되는데 2년 내 착수를 안 한다. 그러면 다른 사람 바꿔주는 이게 시행자 변경 사유입니다. 자, 우리 조합 얘기를 해드리면 우리 조합은 성격을 법인으로 보죠. 법인으로 봅니다. 정확히는 공포상 비영리 사단법인이라고 보고 이거부터 하셔야 되죠. 법인 특징 생각을 하셔야 돼. 자, 그런데 처음 만들 때는 설립인가부터 만듭니다. 설립인가. 요것도 토지 소유자. 다른 사람 안 돼요. 조합은 환지에서만 시행자가 되기 때문에 환지는 땅을 제공하고 새로운 땅을 받는 건물 소유자 참여할 필요가 없어. 땅을 제공한 사람이 새 땅 받으니까 토지 소유자만 존재합니다. 다른 사람은 틀려. 그리고 7인 이상이 지정권자에게 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거예요. 근데 설립인가 신청할 때 이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 동의를 갖춰야 이게 설립인가 동의예요. 중요한 얘기죠. 근데 우리가 동의할 때도 동의구권 할 때도 이런 얘기는 하죠. 여기서 면적은 우리 시행자 자격 따질 때는 사유지만 가지고 따지는 경우도 있었는데 많이 나온 조합의 설립인가에서 이 숫자 계산할 때는 면적이면 국공유지를 포함한 전체 면적으로 계산합니다. 국준을 포함해서 전체 면적 3분의 1을 따지기 때문에 동의 순서도 나와요. 사유지 동의를 먼저 받고 안 될 때 국공유지 동의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포함해서 얘기를 하고요. 사람 수 계산할 때도 만약에 공유하고 있는 땅이라면 대표자 1인만 한 사람으로 계산합니다. 대표자 한 사람만. 그런데 구분 소유자라면 집합건물상 구분 소유자라면 공유 형태처럼 보여도 단독 소유이기 때문에 각각을 소유자로 계산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동의를 했더라도 항상 철회할 수는 있죠. 그 대신 설립인가 신청 전에 철회할 수 있지 설립인가 대동의는 이미 인가를 신청했다 그때는 철회하지 못했다 그런 거 살짝 보시고 이렇게 해서 설립인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성립되는 건 아니에요. 법인이기 때문에 설립인가 받고 나서 설립 등기를 해야 성립한다가 법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설립인가 받고 나서 30일 내에 등기를 해야 성립해요. 그리고 이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법에 있는 규정을 제외하고는 비영리니까 민법, 사단이니까 민법 중 사단법인이라고 하는 규정을 규정한다. 이건 당연히 따라 나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조합이 만들어지면은 조합원이 누가 되는지는 상당히 중요한 건데 조합원이면 구역 내 토지 소유자, 계속 얘기하지만 토지 소유자이기만 하면 당연 조합원이 돼요. 토지 소유자. 조합 설립에 찬성 반대 따지지 않습니다. 거주 여부 따지지 않아요. 다른 거 전혀 안 따지죠. 토지 소유자이기만 하면 조합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 조합원이 됐을 때 조합에서 의결을 한다. 평등한 결의권을 행사해. 1인 1표입니다. 면적에 상관없이. 그래서 그 면적에 비례하여 갖는다. 이거 틀린 질문으로 많이 나왔던 거예요. 면적에 비례한다는 지금 면적 크기에 따라 의결권 수가 달라진다는 얘기죠. 면적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을 가집니다. 그런데
본인의 의결권 외에 다른 사람 의결권을 승계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의결권을 승계하게 되면 승계하는 것만큼 몇 표를 행사할 수 있는데 이거는 그 조합원의 토지 소유권 전부를 이전받았을 때만 승계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일부를 이전받았다면 승계가 안 돼요. 일부를 이전받았다면 그 나머지 일부는 그 사람이 여전히 가지고 있고 면적이 작아도 그 사람이 의결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전부를 이전받으면 의결권 승계가 가능하다고 얘기해. 그리고 조합원이 이제 조합이 낼 돈은 조합원이 내는데 돈을 안 낸다 그러면은 조합은 행정청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 징수를 못 하죠. 그래서 조합은 시장군수구청장의 강제 징수를 위탁할 수 있고 이때는 여기 나왔던 정비법 나왔던 마찬가지예요. 행정청이 아닌 자가 행정청에게 징수를 위탁하게 되면 4% 수수료 주는 건 다 똑같습니다. 개발조합에서 행정청이 일시키면 4% 줘요. 4% 엄청 많이 걷어가는 거예요. 4%. 그리고 조합이 만들어질 때 우리 임원 조합장 1인 이사감사 필수 둬야 됩니다. 조합장은 1인이고 이사감사는 이제 수에 따라서 하여튼 둬야 되는데 이 조합장이나 이 임원은 필수고 아무나 안 돼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중에서 됩니다. 조합원이 아닌 자는 안 돼요. 그리고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이라는 얘기는 공유하고 있으면 대표에서 한 명만 의결권을 가지니까 그 사람 중에서 총회에서만 선임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조합장이나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 계약 소송은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유명한 얘기죠. 또 부정을 막기 위해서 겸직금지하는 거 있잖아. 그 임원은 같은 조합에서 임원, 직원 겸할 수 없어요. 직원도 겸해서는 안 돼. 다른 조합은 상관없지만 다른 조합도 이 조합과 같은 목적의 사업을 한다면 겸했을 때 이익이 충돌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리고 임원의 결격 사유. 요거는 뭐 중개 실무에서 배우는 거는 거의 같으니까 우리 공부에서는 좀 잘 안 되지만 거의 같아요. 단지 중개 실무에 배우면은 형이 종료되고 나서 중개 실무에서 3년 지나야 된다. 여기는 2년 지나야 된다. 그 차이만 살짝 날 뿐이고 임원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그 다음날 자동 자격 상실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대의원회가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수가 50인 이상일 때 대의원을 둘 수 있다. 이미 기하는 걸 아셔야 돼요. 자, 우리 개발조합과 비슷한 게 정비조합이거든. 항상 나중에 비교를 해봅니다. 그런데 조합장 이사감사 필수예요. 임원 필수고 총회도 필수예요. 그런데 유일한 임의기관이 도시개발조합의 대의원회가 되겠습니다. 정비조합만 하더라도 100인 이상이면 대의원회를 두어야 해요. 필수입니다. 그런데 도시개발조합의 대의원회만 50인 이상일 때 둘 수 있는 임의기관이니까 이거 좀 잘 주의해 두시고 조합원 수가 대의원 수가 조합원 수의 10% 이상은 된다. 이것도 당연히 있으면서 대의원회가 총회 권한 수에 무엇을 대행할 수 있는지 그걸 구별하셔야 되는데 특히 정비조합도 있지만 개발조합의 5가지 이걸 더 많이 물어봅니다. 여러분 개발조합에서는 총회 정권사항, 즉 총회에서만 의결해야 되는 사항,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나머지를 대행하니까 이 5가지 사항을 중요한 것이니까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이것도 외울 게 아니고 자, 우리 총회에서만 해야 되는 게 뭐냐?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게 뭐냐? 정관의 변경은 일단 생각을 하죠. 나왔을 때 풀이하면 되는데 아니 정관이 조합의 약속이에요. 약속을 변경하는 건 상당히 중요한 걸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관의 변경은 총회 필수, 총회 정권사항. 또 하나는 임원의 선임이에요. 우리가 대통령도 우리가 국민이 직접 뽑고 국회의원을 통해서 간선하는 게 아니듯이 총회에서 조합원 전체가 보낸 총회에서 직접 선임한다 보시면 돼. 임원의 선임, 해임도 아니에요. 대의원도 아니고 임원의 선임만. 그리고 또 하나는 조합의 합병 해산. 조합의 합병을 하거나 해산한다? 상당히 조합의 존립에 대한 중요한 얘기죠. 이 3가지는 당연히 총회에서만. 그리고 나머지 2가지가 뭐냐? 자, 우리가 조합을 통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환지에서만 사업을 하기 때문에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환지계획 이 3가지 계획이 나올 겁니다. 사업 과정에서. 그런데 조합원 전체가 보는 총회에서는 이게 제일 조합원 입장 제일 중요한 계획. 조합원들이 무엇을 받을지에 대한 계획이니까 이건 무조건 총회에서만 하게 돼 있어요. 나머지 하나가 이거예요. 요건 적어도 아니라는 것. 우리 실시계획은 이 3가지 계획 중에서는 제일 중요하지 않은 계획이다 보시면 돼요. 누구 입장에서? 조합원 입장에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 2가지까지 해서 5가지가 총회 정권사항이 되고 요게 빠지니까 요거는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있는 사항, 나머지와 함께 대행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셔야 되는데 구별하셔야 되는데 그렇게만 하면 되거든요. 왜 이건 조합원 입장에서 제일 중요하잖아. 실시에 대한 계획이잖아. 그러면 조합이 시행자로서 한달에도 사실상 조합장이나 이사가 관심 있는 계획이지 조합은 개개인이 실시할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총회에서 조합은 개개인 입장에서 이게 제일 중요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조합 전체 입장에서는 중요하겠지만 그죠? 그래서 이것만은 총회 정권사항이 아닌 예로서 계획 중에서는 그래서 5가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건 조합은 다 끝났어요. 이제 다 끝났는데
여기서 개발사업의 대행이 나옵니다. 우리 개발사업 대행은 정비사업 대행이랑 헷갈리면 안 돼요. 자, 우리 정비사업에서 나오는 대행은 전부 대행이야. 그래서 민간 시행자가 아예 못하는 것을 공공이 전부를 대행하는 걸 얘기합니다만 개발법상 나중에 신설된 대행 얘기는 일부 대행이 일부 대행. 그래서 공공이 못하는 경우는 없어요. 공공시행자가 잘 하는데 공공시행자가 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민간이 잘하는 부분을 일부만 민간 건설사업 측에 대행시키는 걸 얘기합니다. 그럼 거기서 문제가 신설됐기 때문에 아직은 안 나온다 하더라도 무엇을 민간인에게 대행시키느냐, 그거를 그게 핵심이 될 텐데 민간인이 잘하는 부분을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사업의 설계라면 공공보다는 민간 설계사가 훨씬 설계 잘할 거 아닙니까? 또 부지수송 공사 같은 거, 공사도 민간 건설회사 건설업자가 잘하지 공공이 잘하는 거 아니잖아. 그리고 분양 업무, 부지는 상냥한 민간인들이 분양을 잘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에 그 정도. 예를 들어 아닌 예로서 예를 든다면 토지 매수 업무, 손실보상 업무 같은 거, 토지를 매수하고 거기에 따른 손실을 보상한다, 돈에 관련된 거 굉장히 신경 씁니다. 이건 오히려 공적인 지위 있는 사람이 잘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민간인이 오히려 공공에게 위탁할 수 있는 사유에 들어가지 공공이 민간에게 맡길 수 있는 사유가 아니에요. 그런 것도 구별해 주시면 돼요. 일단 여기까지 한번 보시면 일단 실시간 대시가 쉬우고 나서 관련 문제는 풀겠습니다.